네, 잘 벌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진행을 맡은 주사인 볼트 이주원,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네, 이제 내일장을 하루 남긴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전략 같은 거 좀 짜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민 씨는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국내 증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증시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우리 코스피까지 견인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우리 주식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보시면서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 짜볼 때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 안 잡히시는 분들 지금 현재 중앙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이용하시면 전문가님이 주시는 꿀팁부터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우신 분들 이 QR코드 사용하셔서 얼른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네요. 저희 이렇게 공유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우중충한 게 장마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장마를 앞둔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날씨가 흐려서 기분도 안 좋고 우중충하신 기분이실 것 같은데 우리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굿모닝 인베에서 우리 주식시장 알려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하고 단단해지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날씨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날씨와 다르게 이 상큼한 수민 씨의 매력도 보였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종목이 빠졌고 어떤 종목이 좀 잘 갔는지 그리고 수급은 어땠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세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 외국인 선물이 순매도를 유지했고요. 기관이 현물 1,700억 원, 선물이 4,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2차 전지주 캐즘 우려에 연초 이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등한 테슬라 영향에 전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해운주는 SCFI 발표와 함께 12주 연속 상승 운임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인베스테이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를 육박하면서 강달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밸류업 기대감이나 실적 기대감이 2차 전지주나 해운에 좀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중인 하이닉스와 다르게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데요. 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실적 발표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AI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AI 관련주들이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HBM 노이즈 탓에 수익률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이 반면 미미한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22%나 차지하는 만큼 한국 주식시장에 상방 압력을 좀 가해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현대차 상반기 미국에서 43만 대 차량을 판매한다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같이 이 친환경 차들이 호재를 이끌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3일 6월까지의 미국 시장 판매량을 공개하면서 43만 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고 반면 기아는 38만 대를 보여주면서 현대는 조금 상승하고 기아는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LG 엔소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및 테슬라 급등에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사는 불황에도 성과를 쌓아가는 중이라는 말도 전달했는데요. 전기차 수요 약세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었었으나 제품의 신규 수주 확보에 대한 소식도 들릴 예정이니까요.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빨간불 키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 홀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연준 의장의 발언과 이 테슬라 급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별로는 그래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융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섬유의료나 귀금속,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차이가 있는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서진시스템은 17% 넘게 상승했고요. YC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어제 시장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요. 좋을 때는 좀 수익화 많이 시켜보시고 나쁠 때를 대비해서 저희와 함께 리스크 관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알아보기 전에 국내 증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미국 증시는 수민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독립기념일로 새벽 2시에 마감했던 따끈따끈한 뉴욕 증시 가지고 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온 데다 서비스업 역시 식고 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급락했고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는 개선된 건데요. 오늘 역시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됐던 장이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51% 오른 5,53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88포인트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33번째 신기록을 수립 중인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커졌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4.9%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았고요. 해고에 따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비스업 경기도 위축 측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ISM에 따르면 6월 PMI가 48.8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 5포인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석 달 중에서 2번이나 위축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중에서 지수 최고치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기차 인도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 이날도 6.6%나 급등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잠시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맞이할 준비는 된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핫 이슈 알아봐야겠죠. 우리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우사인 볼트 주원 씨, 네. 오늘은 어떤 핫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 바로 국내 기업입니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청년 실업률이 좀 개선이 돼야 경제도 살고 할 텐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전달하면서 시작합니다. 수민 씨는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였나요? 장래 희망이요. 저는 어렸을 때 글 쓰는 작가가 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쓴 대본으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처음 장래 희망이 앵커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룬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1등은 무엇일까 한번 퀴즈를 내봐도 될까요? 혹시 아이돌? 아이돌도 맞는 것 같은데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 유튜버가 참 개성을 표출하기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저 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 때에는 공무원이나 뭐 대통령, 경찰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좀 선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이렇게 개성만 추구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모두 양쪽을 잘 일궈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1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하면서 기업 분선 및 진단부터 맞춤 설계와 지원까지 앞으로 더욱더 가정과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또 어떨까요? 대기업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 CEO가 밝힌 바로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평균 연령이 4년 전인 2020년보다 1.1세 많은 59.6세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52.4%로 과반을 차지했던 50대 대표이사들을 올해는 40.4%로 12.5%포인트 감소했고 반면 같은 기간인 60대 대표이사는 35%대로 48.7%, 13.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서울대 출신 대표이사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높지만 4년 전인 2020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전망이 좋은 이유는 대기업을 전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조사 결과와 더불어 한경협과의 계약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멈추지 않을 것이 이 이유기도 합니다. 수출 부분에서는 선박, 석유, 화학, 바이오 헬스 등이 하반기 수출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 안정성 강화 조치나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에 희망률이 높은 것이 또 한몫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해 4대 금융 그룹의 평균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속 연수가 평균 15년에 달하면서 사실상 소속 구성원들이 직업 안정도가 굉장히 개선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채용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새로 임직원을 뽑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디자인, 리테일 테크까지 여러 업종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수민 씨는 만약에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하고 싶은 직군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이요? 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창업한다면 편집샵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네.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PD님. 잘 봐주세요. 네. 이렇게 네. 수민 씨의 나라 퀴즈쇼였습니다. 편집샵으로 보내시나요? 네, 바로 보내버리죠, 저는. 네, 하지만 돌고 돌아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일까요? 여전히 대기업과 공무원의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의 취업 희망률이 1위는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인데요. 2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3위가 중견기업이 아닌 어디든 상관없음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꿈이 있거나 가고 싶은 회사가 없으면 난 그냥 어디든 갈래라는 이런 이야기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좀 부족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1위가 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직하고 싶은 대기업도 1위,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도 1위인데요. 삼성전자 가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 중에 대한민국 탑2 삼성과 하이닉스 차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며칠은 조금 흐름이 안 좋나 싶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희망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민 씨가 준비한 핫 이슈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 핫하디 핫한 우리 테슬라입니다. 어제 세란 씨도 언급했던 우리 테슬라, 오늘까지도 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오늘의 핫 이슈도 빠르게 가져왔는데요. 테슬라 최근 10% 넘게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2차 전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벗어났습니다. 역시 믿을 건 반도체뿐인가 이런 시각들도 나왔었는데 급락했던 테슬라가 상승하는 모습들 연일 보여주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 전장보다 10.2% 오른 231.2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도 7,375억 달러죠. 약 1,026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시총 기준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가 보시면 한때 45% 급락했던 테슬라가 최근 빠르게 연초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감소와 주요 모델 노후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악재가 선반영되었던 주가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곧 발표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저가 차종 출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격 경쟁력 갖추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에 월가에서도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주가 급등의 배경 가운데 하나인 신차 인도 실적 발표입니다. 테슬라가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총 44만 3,956대 이렇게 높은 수치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에 46만 6,140대보다 4.8% 줄어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도량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 인도량이 발표 수치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문가 수치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8월 8일로 예정된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테슬라의 상승세에 불을 붙여줬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차량이 테슬라 모델 3인데요. 이 모델 3의 아래 단계로 등장할 중저가 모델 이 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저가 모델의 출시가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게까지도 호재로 작용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호재를 바탕으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전에 275달러에 비하면 25달러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나아가서 2025년의 목표가로는 4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웨드부시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이 이 테슬라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매일 오르는 주식도 내려가는 주식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테슬라를 둘러싼 숨어있는 악재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로봇 사이버 트럭 관련 자료를 보시면 고정 비용도 많은데 생산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트럭도 22,000대 리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산량이 월 2,000대를 밑도는 만큼 고정비 지출은 줄이고 생산비는 확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핫 이슈 테슬라 알아봤는데요. 우리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부터 주춤하고 있는 모습 벗어나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그리고 테슬라까지 핫한 이슈들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봤다면 이 정보들 역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시점 같은데요. 우리 주원 씨, 네. 다음 코너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부터 좀 팁까지 전달해드리고자 하니까요.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민 씨, 요즘에 뉴스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금리가 정확히 뭡니까? 네, 금리는 바로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비용이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높으면 더 비싸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걸 꺼리게 되고 또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금리는 소비와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가 낮아져서 네.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등 이렇게 투자를 더 늘리게 되고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 경제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반대로 낮아지면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경제 상황을 보고 금리를 조절해서 그 물가를 맞추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각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물가를 조정하는 일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금리의 기준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른 금리들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금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이거 물가 너무 높은데 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감축시키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 둔화시키려고 물가를 높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건데요.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서 여러분 좀 쓰세요. 좀 투자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되는 거겠죠. 말이 꼬이네요. 금리 네.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렇다면 수민 씨가 또 알려드릴 게 있나요? 네, 우리 금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 담당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같은 자산 가격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 큰 경제 위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적당한 금리 수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제 물가가 낮다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물가 요즘 체감이 어떠세요? 뭔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데 네. 이 물가는 높아지고 임금은 높아지지 않는 슬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이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와 같이 방송할 때마다 저번에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또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민 씨가 금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우리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뉴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수민 씨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2부는 저희가 또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핫 이슈로 했던 걸 가지고 좀 TMI,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서 퀴즈를 풀고 또 이것들을 체화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 전에 우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이 전문가님도 함께 도와주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굿모닝인데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수민이죠. 이 수민이 아직 어색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하는 건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아니죠? 오늘 준비한 코너 수민이,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민감하게 캐치해서 섬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알려드리는 저 애덤스민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 시간은 오늘 경제 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경제 지표, 그리고 매파와 비둘기파의 금융정책이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CPI, PPI, 그리고 GDP 같은 경제 지표들, 이 단어들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 뉴스 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제 이야기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로우셨다면 오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수민이에서 제가 하나하나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 지표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네, 우리 GDP부터 알아볼 텐데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했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가 높아지면 그 나라의 경제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낮아지면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GDP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또 회사들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곧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원 씨, 네. 틈새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네. GDP의 종류는 오직 하나다. 이제 저도 눈치가 생깁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 거슬리네요. 네.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감이 좋은 주원 씨, 네. 정답 X가 맞습니다. 우리 문제 속에 약간 힌트가 있어서 좀 더 네. 쉽게 푸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GDP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셔도 명목 GDP, 실질 GDP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 명목 GDP가 뭐냐 하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GDP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 변동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단순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명목 GDP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실질 GDP는 보통 경제 성장률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네,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이죠. 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조정해서 경제의 실제 성장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GDP가 증가했지만 물가도 그만큼 상승했다면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죠. 이때 실질 GDP를 보면 경제의 진정한 성장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원 씨, 이 네. GDP 이해가 좀 된 것 같으신가요? 너무 쏙쏙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CPI나 PPI 이런 네. 지수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쪽에 사실은 좀 약한데 요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CPI, PPI 뜻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뜻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CPI 뜻, PPI 뜻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 준비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CPI, PPI 알려드려야겠다, 더 쉽게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다음 보면 이렇게 CPI, PPI 언급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들은 뜻을 알기가 어려운 기사들이 많은데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길게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눈에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의 이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쉬운데요. 이 CPI가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낮아지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의미들은 바로 생활비의 증가로 이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식료품, 의류, 교통비 등등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 틈새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CPI가 높아지면 물가가 뭐뭐하고 있다는 의미, 낮아지면 물가가 뭐뭐하고 있다는 의미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네. 지원 씨 정답 맞힐 준비 되셨나요? 우리 수민 씨 참 이렇게 항상 성격처럼 순하고 순수하고 당연히 맞추죠. CPI가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 네. 낮아지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주원 씨처럼 잘 들어주셔야 우리 높아지는 경제 뉴스들, 어려운 뉴스들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넘어가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알아볼 텐데요. 이 PPI,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변동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PPI가 상승하면 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생산하는 이 물건들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겠죠. 따라서 PPI가 미래의 소비자 물가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원 씨, 이 내용도 퀴즈 나올까 봐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네, 완전히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퀴즈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인 매파와 비둘기파로 들어갈 텐데요. 네. 여기서는 문제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용어가 정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 시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매파와 비둘기파, 경제 뉴스 보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왜 경제 뉴스에 새들이 계속 나오는 건지 계속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언이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수민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 씨는 매파와 비둘기파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틈새 퀴즈를 내볼 텐데. 네,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느낌적으로 보면 이 매는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사람들. 비둘기파는 약간 비둘기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강경파와 온건파다.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이미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매파는 강경파고 네. 비둘기파는 온건파다. 네, 맞습니다. 매파는 강경파, 비둘기파는 온건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할 때 급진적으로 그리고 강경한 정책을 쓰길 원하는 사람들을 매파 이렇게 부르고요. 반대로 부드럽고 완만한 정책을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매는 좀 강력한 이미지고 우리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매파와 비둘기파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파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경제 분야에서 매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화 정책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매파에서 매는 새의 한 종류인 진짜 매를 의미하는 건데요. 매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 과열을 막아주고 또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강경한 금융 정책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매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이미지인 새이죠. 바로 매에 비유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을 때 매파는 금리를 인상해서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파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경제가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비둘기파 보시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을 사용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또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파가 이제 비둘기파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침체기에 있을 때 비둘기파는 금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소비와 투자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매파와 비둘기파가 사용이 된다면 그 뉴스는 아마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뉴스일 텐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정식 명칭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이 연준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통화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요. 이 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이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통 매파와 비둘기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매파는 경기 침체 좀 돼도 어쩔 수가 없어. 물가를 잡으려면 우리가 감내해야지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 비둘기파는 아니야. 우리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우리 금리를 조금 올려볼까?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고요. 매파는 아니야. 지금 물가 잡아야 돼. 우리 힘들어도 물가는 초장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매파가 이렇게 말을 하면 비둘기파가 평화롭게.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를 나누고 계속해서 토론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통화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매파적 발언, 비둘기파적 발언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파는 뭐라고 했죠? 매파는 강경파, 비둘기파는? 온건파. 네, 이렇게 복수까지 우리 주원 씨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경제 지표 그리고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매파와 비둘기파의 정책은 시장에도 큰 영향 주고 있는 만큼 오늘의 수임 씨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뉴스 해석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단어 몰라서 뉴스 못 읽는 일 없도록 저희 수민이가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도 주원 씨가 준비한 알찬 퀴즈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습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범생이신 거 다들 아시죠? 앞서 말했던 주원 씨의 주제가 정말 흥미로웠던 만큼 2부에서 준비된 퀴즈까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주사인 볼트 이주원의 타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퀴즈 위주로 준비해봤는데요. 1부에서 말씀드린 국내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내 기업에 대한 것들 빠삭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에 앞서서 우리 수민 씨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미증시에 조금 이끌려가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국내 기업 이슈들로 돌아온 것 같은데 우리 해외도 아니고 국내인 만큼 오늘 이 퀴즈 정말 다 맞춰서 앞으로도 국내에 훈풍 제가 한번 불어넣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귀여운 수민 씨의 귀여운 각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삼성이죠. 삼성은 뭐뭐 및 뭐뭐의 기타 가전제품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삼성하면 또 스마트폰이니까 오, 일단 네. 스마트폰과 네.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좀 너무 늙었나요? 이동전화기라고 제가 맞아요, 해왔는데 이동전화기예요. 네, 스마트폰이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인데 이제 네. 이동전화기, 핸드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도체, 삼성하면 빠질 수 없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설립 연도는 언제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네, 그러면 어려우면 그냥 시청자분들께 넘겨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나요? 뭔가 1960년대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자세한 연도가 헷갈립니다. 네,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생일이 비슷합니다. 1969년생입니다. 55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삼성이 좀 그래도 오래된 기업인 것 같아요. 55주년이면.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만큼 발전했지만 스마트폰의 발전은 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삼성전자 창업주의 이름은? 저 이거 알고 있죠? 네,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이병철 회장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다음 문제. 네. 삼성전자 대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재용? 이게 저의 이제 퀴즈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재용이지라고 하실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답은 한종희입니다. 한종희 대표님이고요. 이재용님은 회장님이십니다. 네, 지금의 회장님이십니다. 와. 네, 삼성전자 본사의 위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왠지 저도 감으로 봤을 때 네.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강남구는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삼성전자 본사면 엄청 클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땅이 너무 비싼 우리 강남구에 위치할 수가 있나? 좀 더 오. 효율적인 위치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이제 수민 씨도 저희와 함께 여우가 되어가는데요. 감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감이 딱 맞았습니다. 오. X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수원 영통구에 있고요. 실제로 수원 영통구에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종속 회사는 150개가 넘는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회사인 만큼 종속 회사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어떨까요, 수민 씨? 요거는 한 번 더 틀어서 네. 오히려 오다? 오히려 네. 150개가 넘는다. 넘는다. X입니다. 아니었군요. 삼성전자의 이 종속 회사는 실제로 20개 정도로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약간 딥해집니다. 2020년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무엇을 삼성은 진행 중일까요? 네, 제가 지금 자료 봤어요. 지금 봤어요? 다섯 글자인 거 딱 파악했는데 네네네네. 글로벌 트렌드, 네, 글로벌 ESG 트렌드. 경영 이런 건가요? 너무 접근이 너무 좋았어요. 접근이 좋았나요? 네, ESG 경영도 포함이죠.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친환경 제품의 개발률은 2020년 기준 몇 %일까요? 힌트가 있을까요? 네, 참고로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요? 최선이 몇 %예요? 최선. 최선 네. 100%? 최선 100%죠. 네. 근접하게 가보세요. 근접하게 99%? 거의 맞았습니다. 98%인데요. 이 정도면 삼성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친환경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이닉스로 넘어가는데요. 하이닉스의 전신은 어디일까요? 하이닉스의 전신, 우리 네. 현대그룹 아닌가요? 현대그룹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전자라고 합니다. 현대전자를 이제 SK에서 이수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땡땡을 전 세계에서 땡땡땡이 맞겠다. 땡땡땡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혹시 영어인가요? 네, 맞아요. 영어예요, 영어. 그럼 정답. 네, HBM. 정답입니다. 이거 HBM을 SK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 진짜 아셨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네. 이제 이렇게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의 모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유익한 방송 인베스테이너 보시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실 때 그거 SK 하이닉스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잖아.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12년 어디로부터 인수 이후부터는 쭉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이거 못 맞추시면 지금 수민 씨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살짝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이닉스 앞에 딱 붙어 있는 절대 뗄 수 없는 그 글자. 그쵸? 바로 SK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 현대전자 그룹일 때는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밀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SK가 인수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상승 곡선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모습 보고 계시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자리에 진입한 것은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이거 정말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공부가 미흡했네요. 네, 맞습니다. 힌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힌트는 네, 그래도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네, 2012년? 맞아요. 아니 어떻게 맞히셨죠? 2012년인가요? 네, 2012년 맞습니다. 이거 네, 2022년이네요. 2022년. 네, 12년이라고. 12년이라고 하셨구나. 정답으로 해주시려고. 네, 제가 또 너무 수민 씨한테 마음이 약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2022년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이죠. 그래서 시총 2위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3위로 밀려난 기업이 있죠. 어딘가요? LG 엔솔입니다. 네, LG 엔솔이 네.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싶다면 이 조건을 충족해줘야 하는데요. 기업 규모 자기 자본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대충 느낌이라도 맞춰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상장이 되려면 되게 큰 기업이어야 되니까 네, 우리 일단 100억 원은 무조건 넘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네. 자세한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수치는 죄송해요. 300억 원입니다. 아. 제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00억 원. 당황하셨죠? 네. 이제 이렇게 퀴즈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수민 씨는 수민이 막 이렇게 귀여운 거 하고 그러는데 왜 주사인 볼트는 맨날 퀴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짜릿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퀴즈를 하면서 우리 대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제 수민 씨가 말해준 테슬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 수민 씨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 2부를 좀 진행하면서 어떠한 소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 경제 뉴스를 봐야 우리 경제 소식들을 알 수가 있는데 경제 뉴스 한번 봐볼까 하고 오늘 들어가 보면 어려운 단어 쭈죽쭈죽 나오면서 우리 이제 의욕이 감퇴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초보라면 이 단어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단어들 모르면 우리가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검색해봐도 모르겠고 하면은 더러 포기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방지하려고 제가 이렇게 귀엽게 수민이도 준비하고 있고 한 거니까요. 우리 단어 몰라서 우리 경제 공부 포기하는 일 없고 기초 몰라서 우리 외면하는 일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굿모닝 인베 시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은 또 내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본 해당 종목의 가치 판단이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베스테이너로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